무모한 소용돌이도 내 삶에는 없었다. 그저 고요함. 그것이 내 전부였다. 나는 내 삶이 잔잔한 호수 같다고 생각했다. 평화롭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평화가 아니었다. 그건 그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죽은 연못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채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숨 막히는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아주 뒤늦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깨달았다. 내가 저지른 단 한 번의 사소한 일탈이 그 죽은 연못의 얇은 얼음을 깨뜨리고 나는 그 차가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그때 나는 아로 5살이었다. 사람들은 내 나이가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인 시기라고 말하곤 했다. 일적으로는 경력이 쌓였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보아 초연해질 나이라고. 하지만 내 삶은 그들의 말과는 달랐다. 나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빵집을 운영했다. 고은인의 빵집이라는 조금 촌스럽지만 따뜻한 이름이었다. 가게 안은 언제나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고 그 냄새는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하고 빵이 구워지는 동안 잠시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나의 하루의 시작이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뜨고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풍경이 펼쳐졌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찰자였다. 그들의 삶에는 활기가 있었지만 나의 삶에는 없었다. 내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나와 아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다. 처음에는 슬픔이 거대하게 나를 덮쳤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빵 반죽을 하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한참을 울곤 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슬픔은 점차 옅어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공허함이었다. 거대하고 무거운 공허함. 밤늦게까지 빵집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나를 맞았다. 밥을 먹으려고 차린 식탁에는 수저가 하나뿐이었고 잠자리에 들 때면 맞은편 침대의 서늘함이 나를 옥죄어 왔다. 아들 현우는 내가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현우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그는 엇나가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냈다. 그리고 2년 전 현우는 유학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나는 기뻤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 잘 지내? 현우야, 너는 밥은 잘 챙겨 먹고. 우리의 대화는 늘 비슷했다. 점차 통화는 주 2회로 줄었고 다시 월 1회로 줄었다. 이제는 2달에 한 번쯤 짧은 메시지나 안부 전화만 주고받았다. 나는 그의 삶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었고 그의 삶을 살아야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나를 잊어버린 것만 같아 서운했다. 어느 날 오후 빵집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멍하니 있었다. 빵집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빵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절친, 지은이었다. 지은이는 나보다 5살 어렸다. 늘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그녀는 내 삶의 유일한 빛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내 팔을 흔들었다. 언니, 큰일 났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쉬고는 말했다. 나 다음 주에 선 봐야 해. 그것도 엄청난 재벌 2세랑. 엄마가 기절초풍하면서 날 밀어붙이는 거 있지. 너 남자친구 있잖아. 결혼하기로 했으면서. 언니도 알잖아. 우리 엄마는 이 선자리를 포기할 리 없다는 거. 그 집안이 보통이 아니래.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서 결혼하라고 난리야. 그런데 나 석진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석진은 지은이의 남자친구였다.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지은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들의 사랑을 나는 늘 응원했다.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한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도 안 돼. 그 남자. 말만 들어도 무서워.
피도 눈물도 없는 젊은 총수라에 내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석진이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서워. 그러니까 언니 나 좀 도와줘. 제발. 그녀의 눈은 간절했다. 나는 그날따라 왠지 모를 충동에 휩싸였다. 늘 똑같은 일상, 공허한 마음,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모함에 대한 갈증.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모를 텐데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도와달라고?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지은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선자리에 언니가 나가죠. 내 이름으로 그냥 가서 엄청나게 비호감으로 행동하는 거야. 막 다리도 꼬고 말도 틱틱 내뱉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겁해서 바로 거절할 거 아니야. 그럼 난 살았잖아.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 황당하고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끌렸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욕망도 흥미도 없이 살아왔다. 빵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잠을 자고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은이는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 내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평생을 곁에서 지켜봐 온 내 삶의 빵집처럼 살았다. 빵집은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는다. 손님이 오면 빵을 팔고 손님이 없으면 반죽을 하거나 청소를 했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이었다. 그 일상 속에서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빵 조각처럼 느껴지곤 했다. 특별할 것 없는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고 발효를 기다리고 오븐에 구워져 나오는 사람들은 내 빵을 좋아했지만 그들은 빵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빵을 만든 사람인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빵을 사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였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어차피 삶이란 그런 거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평범함은 더 깊은 공허함으로 변했다. 남편은 빵집의 유일한 단골 손님이었다. 퇴근길에 꼭 들러 오늘 빵은 뭐가 제일 맛있어? 라고 물어보고 내가 추천하는 빵을 두 손 가득 사들고 집으로 갔다. 그와의 짧은 대화가 내 하루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대화도 그런 질문도 없었다. 빵집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콧속을 찌르면 한때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향기가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너의 행복은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이 냄새는 그저 껍데기뿐이라고. 아들 현우는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랐지만 동시에 나와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최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말을 100% 이해할 수 없었다. 현우는 내게 전화할 때마다 엄마, 힘들면 빵집 팔고 쉬어. 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것이겠지만 그의 말은 마치 내 삶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빵집은 내 삶의 전부였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고 아들의 성장이 담겨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현우에게는 그저 내가 힘들어하는 일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그곳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알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괜찮은 척하는 나의 모습만을 보고 있었다. 나는 빵집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다. 젊은 연인들은 손을 잡고 웃었고 중년 부부는 서로에게 기댄 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문득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주름이 늘었고 예전에 생기 넘치던 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나는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을까? 나는 행복했었나? 아니면 그저 무감각해졌을 뿐인가? 바로 그때였다. 지은이가 다시 빵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전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다. 언니, 선자리 날짜가 잡혔어.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강남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이래. 언니, 정말 나갈 거지?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고마워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동시에 강렬하게 끌렸다. 그녀의 부탁은 나에게 아주 사소한 일탈이었다. 빵집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삶을 잠깐 살아보는 것. 단 한 번뿐인 역할극. 비록 그 끝이 다시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해도 나는 그 잠깐의 흥분을 경험하고 싶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지은이를 따라 백화점에 갔다. 그녀는 나를 화장품 코너로 끌고 가 억지로 내 얼굴에 이것저것 발라주었다. 나는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화장기 없는 내 얼굴이 익숙한데 갑자기 색조 화장을 하니 마치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쓴 것 같았다. 지은이는 나를 보며 언니, 내가 언니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게. 이대로 무미건조하게 살게 놔둘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나에게 비싼 옷과 신발을 권했다. 하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나는 그저 내 평소의 모습 그대로 가고 싶었다. 지은이의 이름으로, 나다운 모습으로 그 선자리에 나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솔직함이라고 생각했다. 선자리 당일 나는 일부러 가장 편안하고 낡은 옷을 꺼내 입었다. 검은색 면티에 청바지, 그리고 굽 없는 단화. 지은이는 기겁했지만 나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는 그녀가 준비해준 지은이의 명함을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나는 평소에 거의 택시를 타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택시를 탔다.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낯선 장소로 가는 길. 나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아니면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 감각이 싫지 않았다. 택시는 강남 한복판의 웅장한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나를 감쌌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외관, 그리고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내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제야 지은이의 말이 진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곳은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었다. 주저하는 마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내게 배정된 테이블은 창가에 있었다.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듯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과 나이프, 포크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흥분감이 밀려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감정이었나. 늘 똑같은 빵 냄새와 일상에 갇혀있던 내가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이 되는 이 순간이 어쩌면 내게는 해방감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일부러 다리를 꼬고 앉아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았다. 가격은 내가 파는 빵 한 바구니보다 훨씬 비쌌다. 나는 피식 웃었다. 비호감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어깨가 넓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멀리서 보는데도 기품이 느껴졌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얼굴은 젊고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동시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마네킹처럼 무표정했다.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더니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지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와인잔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다. 네, 제가 김지은입니다.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릴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마치 내 내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김지은이다. 그리고 나는 이 남자에게 거절당해야 한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할 일도 없었는데 나는 일부러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말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주문했다. 오늘의 코스 요리로 2개 준비해 주세요.
그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고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괜히 심술이 났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은 메뉴를 볼 생각도 없으셨지 않습니까? 와인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오히려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을 던졌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메뉴판을 보긴 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훑어봤을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술은 안 마십니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일부러 핸드폰을 꺼내들어 게임을 하는 척했다. 지은이가 비호감으로 행동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무관심한 척 행동했다. 하지만 그는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드디어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우아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며 식사를 했다. 나는 일부러 포크로 샐러드를 마구 휘저었다. 예쁘게 플레이팅된 샐러드 위로 드레싱이 엉망으로 섞였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식사를 즐길 뿐이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왜 그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걸까? 나는 점점 더 비호감스러운 행동을 찾아 헤맸다.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솔직히 이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다 지루하잖아요. 내가 묻자 그제야.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나오셨습니까? 그의 되물음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가 대신 나가달라고 해서요. 저도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와 똑같군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재벌 2세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힌 나와 같은 외로운 사람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더 이상 비호감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남편을 잃은 이야기, 아들이 멀리 떠나버린 이야기, 그리고 빵집에서 홀로 빵을 구우며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업에 대한 부담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우리는 서로의 가면을 벗고 잠시나마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낸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이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다. 나는 그가 나를 거절해 주기를 바라는 대신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김지은 씨,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나는 당황했다. 그는 나를 거절하는 대신 다음 만남을 약속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의 비호감 작전은 실패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내게 했던 말들을 되새겼다. 당신은 왜 나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내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눈빛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나는 내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그와의 만남이 가져다준 묘한 흥분감에 몸을 떨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감정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빵집 문을 열고 반죽을 하는 내내 나는 멍하니 있었다. 평소 같으면 손에 익은 반죽의 감촉에 집중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빵 냄새는 여전히 향기로웠지만 그 향기는 더 이상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낯선 곳으로 끌고 가려 하는 유혹처럼 느껴졌다. 나는 빵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제와 같은 짜릿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저녁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 어제 뵀던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내게 정말로 관심이 있었다. 가짜 이름, 가짜 삶을 사는 내게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거절해야 했다. 이 관계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만남을 끝내야 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다. 네, 좋아요.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놀랐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를 만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면서도 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나는 그가 주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내가 재벌 총수와 연애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내 삶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그는 나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하고 아늑한 곳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재벌 총수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소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에게 빵을 만드는 삶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내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빵을 만들 때의 내 모습,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 물론 나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내가 빵집 사장이라는 사실만은 숨긴 채였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그는 나를 지은 씨라고 불렀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빵집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나는 그의 열정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똑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김지은이라는 거짓된 이름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내 진짜 이름으로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내가 지독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는 그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갔다.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재벌 총수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한 남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한 여자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랑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사랑이었다. 나는 이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곧 이 행복은 깨질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거미줄처럼 얽힌 거짓말의 덫에 더욱 단단히 갇히는 기분이었다. 강민준, 그는 나에게 진심을 다했다. 그는 나를 빵집 아줌마가 아닌 김지은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가 사랑한 것은 이름이 아닌 내 영혼이었다. 나는 그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빵을 만들며 느끼는 기쁨,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 그는 내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내 모든 감정에 공감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동안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느꼈다. 하지만 매일 밤 나는 불안에 떨며 잠들었다. 내가 사랑에 빠진 이 남자는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사랑스럽고 진실한 김지은이지만 현실의 나는 이름조차 내 것이 아닌 거짓된 존재다. 나는 내 휴대폰에 그의 번호를 강민준이라고 저장해 두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에는 내 이름이 김지은이라고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 사소한 사실 하나가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작은 행사장에 초대했다. 나는 당황했다. 이런 자리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지은이의 지인이라도 만날까봐 두려웠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나에게 당신과 함께이고 싶다고 말하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훤칠한 키의 모델들이 오가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들 속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일부러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내 손을 잡고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이 거짓된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화려함은 모두 거짓이었다.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이 순간의 행복을 놓아줄 수 없었다. 언니,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약혼자인 석진도 함께 있었다. 지은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간절하게 신호를 보냈다. 모르는 척해줘. 다행히도 지은이는 내가 보낸 신호를 이해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도 여기 오셨네요. 세상에 언니가 이런 자리에 올 줄이야. 그녀는 나를 언니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에게 지은아라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강민주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두 분 아는 사이셨습니까? 나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지은이가 먼저 선수 쳤다. 네, 저희는 아주 친한 자매 같은 사이예요. 그런데 언니, 이분은 누구세요? 지은이는 강민준을 보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강민준은 그런 지은이를 보며 대답했다. 저는 이 사람의 남자친구입니다. 그의 말에 지은이는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세상에 라고 소리쳤다. 나는 지은이의 말에 불안함을 느꼈다. 지은이는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강민주는 지은이가 나의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다. 나는 한 번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나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것은 사랑의 설렘이 아닌 파멸의 전조였다. 나는 그날 이후 강민준을 만날 때마다 지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야 했다. 지은이는 내 친동생이 되었고 우리는 완벽한 자매처럼 행동해야 했다. 지은이는 연기력이 좋았고 나는 내가 만든 거짓말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녀는 강민준을 만날 때마다 밝게 웃으며 형부, 언니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형부라니. 이 호칭은 우리 관계를 더욱 견고한 거짓말의 성으로 만들고 있었다. 강민주는 지은이를 매우 예뻐했다. 그는 순수하고 밝은 지은이의 모습을 보며 지은 씨는 참 밝아서 좋네요. 당신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군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내가 연기한 지은과 진짜 지은이를 번갈아 보며 우리가 자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나는 이 상황이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었다. 내가 만든 거짓말은 이제 내 통제를 벗어나 나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죄책감은 매일 밤 나를 찾아왔다. 빵집 문을 닫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내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나는 강민준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짓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 그의 따뜻한 눈빛,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안 내가 느꼈던 모든 행복이 사라질까봐 겁이 났다. 나는 이대로 영원히 거짓말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에게 용서받기를 바라야 하는가? 어느 날 저녁 강민주는 나를 한적한 바닷가로 데려갔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민준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 말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용기를 얻으려 했지만 내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말들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강민주는 내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괜찮아요. 당신이 힘든 일이라면 내가 함께 해결할게요. 나는 그의 따뜻한 말에 다시금 눈물을 참았다. 그는 나를 이해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말하려는 진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닌 용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너무 좋아요. 나는 결국 진실을 말하는 대신 또 다른 거짓말을 덧붙였다. 강민주는 내 말에 미소 지으며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는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이 순간만큼은 이 모든 거짓말을 잊고 싶었다. 이대로 영원히 그의 품에 안겨 있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따뜻함은 곧 사라질 것이고 나는 다시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강민준과의 관계가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이 거짓말의 성이 무너질까?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나의 행복이 한순간에 꿈처럼 느껴졌다.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곧 깨어날 꿈. 나는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불안감 속에서 한순간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강민준과의 관계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나는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이어나갔다. 지은이는 가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 그분 아직도 나인 줄 알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얼버무리며 대화를 피했다. 지은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내게는 내 삶의 전부가 걸린 문제였다.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이 나를 그의 부모님 댁으로 초대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겁에 질렸다. 민준 씨,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겨우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쟁이였다.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 나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초대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행복을 맛보고 싶었다. 나는 어쩌면 그의 부모님께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면 그가 나를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다. 약속 당일 나는 지은이에게서 빌린 비싼 원피스를 입고 그의 채 올라탔다. 평소의 면티와 청바지 차림이 아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낯선 내 모습을 보며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다. 나는 강민준의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에 떨었다. 강민준의 집은 마치 궁궐 같았다. 나는 그의 집 앞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강민준은 그런 나를 보며 무서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셨다. 아버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고 어머님은 우아했지만 나를 향한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대화 내내 긴장했다. 나는 김지은으로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다. 나는 나의 진짜 이야기들을 조금씩 각색해서 들려주었다. 내가 빵집 사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했다. 다행히도 그의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다. 지은 씨는 참 솔직하고 매력적이군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솔직한 것이 아니라 그저 거짓말을 잘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때 아버님께서 휴대폰을 꺼내 한 사진을 보여주셨다. 지은 씨,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이랑 선을 보기 싫다고 난리를 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지은 씨 맞습니까? 그가 보여준 사진은 놀랍게도 지은이의 사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다. 사진 속의 지은이는 평소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제 친구, 아니, 제 동생이에요. 나는 순간적으로 지은이를 동생이라고 말하려다 친구라고 바꿔 말했다. 아버님은 나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셨다. 이상하네요. 민준이는 지은 씨가 우리 아들 민준이와 선을 보려 했던 사람이라고 하던데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였다. 강민준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오해한 겁니다. 지은 씨는 제가 다른 여자와 만난 걸 질투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그의 부모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들켜버렸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빵집 아르바이트생의 전화였다. 사장님, 빵 반죽이 잘못된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싶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말했다. 네, 지금 갈게요. 강민주는 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의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택시를 잡고 소리쳤다. 빨리요. 저 빵집으로 가주세요. 나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나는 빵집 사장인 나였다. 김지은이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욕망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빵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계속 울렸다. 강민준의 전화였다. 나는 차마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해요. 사실 저는 김지은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될까? 아니면 사실 저는 5~5살이고 빵집을 하는 아줌마예요 라고 말하면 될까? 나는 어떤 말로도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내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이 나를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택시가 빵집 앞에 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방했다. 사장님, 반죽이 이상해요? 부풀지 않고 딱딱해요. 나는 반죽을 확인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이 잘못되었다. 나는 평소에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날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나는 내 정신이 얼마나 혼미해져 있는지 깨달았다. 아르바이트생을 돌려보내고 나는 혼자 빵집에 남았다. 빵집은 여전히 빵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다. 나는 빵집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 나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거짓말을 시작했을까? 그때 빵집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섰다.
나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김지은 씨가 아니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네, 죄송해요. 저는 김지은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윤희영이에요. 그리고 저는 45살이고 이 빵집 사장이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민주는 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나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를 껴안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이미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을 부수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미안해요. 그저 너무 외로워서. 나는 그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강민주는 내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군요.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는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사랑을 거짓말로 이용했다. 나는 한순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 남자의 진심을 짓밟았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에서 더 이상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손길은 이별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더 이상 김지은이 아니군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던 강민준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거짓말 속에 살았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빵집 문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나는 그 빛을 내 손으로 꺼버렸다. 빵집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빵 냄새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고요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순간의 일탈이 가져온 비극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빵집 문을 닫았다. 빵을 만들 기운도 손님을 맞이할 힘도 없었다. 빵집은 텅 비었고 나는 그 텅 빈 공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강민준과의 만남이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너무나도 생생했지만 이제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였다. 핸드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지은이에게서도 연락이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내게 미안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지 하찮은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 매일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강민준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그의 따뜻한 눈빛,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내게 속삭였던 사랑한다는 말, 그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행복했었다. 비록 그 행복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지만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나는 내 손으로 그 행복을 부수었다. 며칠 후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다. 나는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들에게 여전히 강하고 씩씩한 엄마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현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괜찮은 척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냥 좀 바빴어. 현우는 잘 지내. 엄마, 혹시 민준이 형이라고 아는 사람 있어? 현우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며칠 전에 민준이 형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 나한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나는 당연히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니까 믿고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엄마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다 취소됐어. 나는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있었다. 강민주는 나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거짓말이 이제 내 아들의 미래까지 망쳐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나는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내게 가장 가혹한 벌이었다. 현우는 내게 실망했을 것이다. 현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그에게 존경받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엄마였다. 나는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아들에 대한 존경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빵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빵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빵집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곳은 내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안겨주었다. 빵집은 더 이상 내 삶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기로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빵집 의자에 앉아 마지막으로 빵집 안을 둘러보았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 아들의 성장이 담겨 있는 곳,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부수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나는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나는 텅 빈 빵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빵을 구울 때 사용하던 오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반죽을 치대던 작업대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한때 이 공간을 가득 채웠던 따스한 온기와 달콤한 냄새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멈춘 듯 시간마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다. 며칠 전 빵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나의 나이 또래의 평범한 남자였다. 그는 빵집 안을 둘러보며 아내와 함께 빵집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오래 전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따스하고 희망에 차 있는. 나는 빵집의 열쇠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는 내게 이 빵집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 빵집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파멸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나는 빵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새로운 주인이 작업대를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남편과 함께 처음 빵집을 열었을 때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는 작은 빵집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빵집을 떠나 한참을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나는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 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빵집 사장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홀로 남겨진 공허한 존재였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나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은 한때 내가 느꼈던 강렬한 사랑의 색깔과 닮아 있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짧았고 그 끝은 이처럼 쓸쓸하고 공허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강민준의 번호를 찾았다. 그의 번호는 여전히 강민준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할까.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가 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상처를 준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다.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쓸쓸함 속에서 혼자 걸을 뿐이었다. 나는 한때 나의 삶이 잔잔한 호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나의 삶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진 작은 배였다. 파도는 나를 덮쳤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로 표류하고 있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었다. 이 장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다. 이 장은 비극이었다. 나는 나의 욕망과 거짓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나는 나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 나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쓸쓸하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나는 평생을 조용하고 잔잔한 물결처럼 살아왔다. 격정적인 파도도